자, 우리 한국사 산미증식 계획의 영향부터 해서 지난주 수업한 부분 이어서 수업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산미증식 계획에서 배경, 경과, 결과까지 썼고 영향 부분을 우리 그 필기를 한 반이 있고 안 한 반이 있어서 자, 일단 영향 부분을 다시 같이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산미증식 계획의 배경부터 결과까지는 지난 시간에 학습했으니까 자,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미증식 계획 영향 부분에다가 높은 소장료와 지세, 쌀 증산 비용, 마저 농민에게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농민이라고 하면은 소장농도 있겠고 자장농도 있겠죠. 자,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뜻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장농, 그리고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어서 자, 자기 땅을 직접 농사짓는 자장농. 자, 이 농민에게 이런 것들이 다 부담이 돼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일단 이제 소장농의 같은 경우에는 소장농의 경우에는 이 소장료, 지세, 쌀 증산 비용, 우리 쌀 증산 비용이라고 하면 여러 뭐 비료 대금이라거나 수리조합 비용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품종 개량 비용이라거나 일제가 요구하는 대로 쌀을 증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쌀 증산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소장농의 경우에는 이 세 개 중에 자, 소장료는 자, 부담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지세나 쌀을 증산하는 데 들어가는 갖가지 비용 같은 경우는 소장농은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주가 내는 거예요. 이거는 자, 땅을 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땅에 부과되는 세금, 그리고 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소장농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그 땅을 빌린 대가로 농사 짓고 그 중에 일부를 소장료를 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주들이 소장농에게 자, 이런 것들을 다 부담을 시켰다는 거죠. 자, 소장농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당한 걸 알지만, 이건 부당하지만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거부해서 지주 눈밖에 났다가는 지주가 내년에 자기 땅 농사 짓지 말라고 자, 소작을 떼버리면 그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소장농의 입장에서는 지세라던가 이런 쌀 증산 비용을 왜 내가 내야 되냐고 지주에게 항의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소장농은 을의 입장이고 지주가 갑이었기 때문에 우리 토지조사 사업 이후로 영구 경작권을 잃은 뒤로는 자, 소장농은 영원한 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지주가 내야 될 세금이나 쌀 증산 비용이 소장농들한테 부과가 되었고, 그리고 자장농의 경우에도 자, 자장농의 경우를 우리 교과서 164쪽에 자료 5번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자료 5번에 생산비에 못 미치는 판매 대금. 자, 요거 읽어보면은 약 300평의 논을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자장농은 쌀을 판매한 대금으로 19원 39전을 자, 벌었습니다. 자, 한데 비료 대금과 수리 조합비로 21원 80전을 지출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 지은 그 결과
우리 쌀, 자, 쌀을 열심히 생산을 했고, 자, 그걸 판매한 대금으로 19원을 벌었는데, 나가는 돈이 지금 21원 80전이란 소리예요. 자, 일본이, 이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쌀을 생산을 더 하라고, 더 하라고, 더 하라고, 자, 이렇게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드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료도 갖다 쓰고, 자, 물도 갖다 쓰고, 자, 그런데 21원을 지출했는데 정작 그렇게 농사지은 쌀을 판매했더니 19원밖에 못 벌은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면 2원 41전이 부족해요. 자, 다시 말하면 2원 41전이 손해야. 자, 이 조사 자료는 그나마 쌀값이 비쌀 때를 기준으로 작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쌀값이 쌀 때는 19원도 못 번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매년 이 손해가 커지고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빚이 많아지죠. 자작농은. 자, 그러면 그 빚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 자작농은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땅을 팔고 소작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미증식 계획은 결국에 이런 소작료, 지세, 쌀 증산 비용 이런 것들이 자 농민에게 부과가 되면서 결국에 자 소작농이 증가하게 되었고 소작을 얻지 못하는 농민들은 자 화전민이 되거나 또는 그 화전도 지을 수 없었던 자 사람들은 그냥 이제 주변 도시로 가서 도시 변두리에 얄궂은 이제 그 집을 짓고 살면서 대략 옛날 이제 우리 신석기 시대 움집 같은 이때 이제 토막집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이제 집을 짓고 살면서 도시 빈민이 되어서 그날 하루 품팔이 같은 거 자 일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못 구하면 그냥 주변에서 그렇게 이제 거지처럼 사는 자 그런 도시 빈민이 되거나 또는 만주나 연해주, 일본, 미주 지역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고향을 등짓는 경우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경제적 처지가 악화되었던 농민들은 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을 거치면서 더 그 경제적 처지가 악화되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 교과서 160 여기 3쪽에 보면은 여기 당시 이제 동아일보에 실렸던 그 만평 자 당시 농민의 모습을 풍자한 만평 자 실려 있거든요. 우리 교과서 자료로. 자 여기 보면 전수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전체 수확량이란 뜻입니다. 토지 그 쌀 토지에서 난 쌀의 전체 수확량은 이만큼인데 그 전체 수확량의 10배를 자 등에 싣고 가면서 수리조합이라고 써져 있고 그 수세 수납구 물세 우리 그 수리시설 자기 돈에 그 저수지에서 자기 돈으로 물을 끌어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물 사용한 대가를 내라는 거야. 그 전체 수확의 10배를.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경제적 부담이 농민들이 졌던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컸다. 수확한 거는 쥐꼬리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뭐 물세니 무슨 세니 품종 계량비니 뭐 비료 대금이니 이렇게 나가는 돈이 되게 많았다. 자 이걸 얘기하는 만평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164쪽에 다시 넘겨보면 자 자료 1번 지주와 소작농 자 여기 자료 이것도 역시 만평입니다. 자 소작료로 걷어들인 수많은 그 쌀가마니 위에 지주가 떡하니 앉아 있어요. 자, 이 소작료 위에 덩덩어리 앉아 있고 그 밑에 열심히 그 수레를 이고지고 끌고 가는 사람들은 자 소작농들이겠다. 그쵸? 그만큼 그 당시에 지주와 소작농의 경제적 차이, 계급 격차 자 이런 것들이 컸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자료 이번엔 3명이 등장하네요. 3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자 이게 모자 쓴 사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달라는 대로 안 주네
이놈 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라는 대로 안 준다. 자, 끌려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목구녕이 원수다. 이놈아 시끄럽다. 자, 하면서 일본 순사가 끌고 가고 있고, 자, 끌려가는 사람은 자, 농민이겠다. 그쵸? 달라는 대로 안 준다는 건 소작료를 안 준다는 뜻 같죠? 자, 이 사람은 지주가 되겠고. 그래서 소작료가 너무 그 당시에 비싸서, 자, 그걸 내지 못해서 고초를 겪었던 농민들도 많았다라는 거. 자, 자료 3번에 일본 이민자에 쫓겨 이주하는 농민들 자라는 제목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싸고 황해도 사리원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간도로 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는 동척이민이라고 써져 있는 등짐을 진 자, 사람이 새로 들어오고 있죠. 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헐값에 그 땅을 산 일본인들이 자, 그 우리나라 그 원주민들이 살던 원래 주민들이 살던 지역을 차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을 등지고 간도로 이주하고 있는 모습. 자료 4번. 가혹한 소작료. 요즘 국내에 있는 지주 중에 몇 명만 빼고는 대부분 가혹한 소작료를 받는다. 대개는 일본인 지주가 많다. 일본인에 전염되어서 비교적 후하던 조선인 지주들도 불과 몇 해 만에 돌변해서 소작인에게 가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본인 지주가 생긴 이유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지주들이 대부분 다 소작료를 비싸게 받는다. 가혹하다라는 거는. 자, 보통 이제 일본인 지주들이 많은데 그 일본인 지주들이 비싸게 소작료를 받으니까 우리나라 지주들도 그걸 따라해서 똑같이 가혹한 소작료를 받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해서 농민들은 힘들다. 이런 얘기. 자, 여기 일제강점기 농민의 계층별 구성 자료 볼게요. 1916년, 26년, 32년. 그 당시에 자, 농민들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보면은 자, 우리 일단 여기서 의미 있는 변화, 눈에 띄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소작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계층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자소작이라는 건 자작도 하고 소작도 하는 비율. 자기 땅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가 충분치가 않아서 자, 소작도 같이 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자작은 자기 땅에 있는 비율. 자, 자소작과 자작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죠. 자, 다시 말하면 자기 땅을 잃은 농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기 땅을 잃고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26년부터는 화전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도 보여. 이전에는 통계에 잡힐 정도로 많지 않았던. 자, 그래서 이 화전민은 소작인들보다 더 열악한 처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점점점 갈수록 농민 분해가 커지고 있다. 계층 분해가 농민들이 커지고 이제 몰락하는 농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자, 교과서는 163쪽으로 넘겨서 일본 자본이 밀려들다. 자, 요거 같이 볼게요. 학습지로 양가로 이번에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 자, 여기에 일단 자, 이렇게 씁니다. 동그라미 1. 1차 대전 후 경제 호황으로 값싼 자원,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일본 기업이 자,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1차 대전 후에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몇 번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자, 1차 대전에서 승전국의 하나가 되었던 일본은 공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고, 일본 내에 그로 인한 자본이 축적되게 돼요. 자본이. 자, 그래서 일본은 이 자본을 빠르게 재투자해서 더 큰 이익을 벌어들이고 싶었단 말이죠. 일본 기업들은. 자, 그러려면은 값싼 자원, 그 다음에 저렴한 노동력,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 진출해서, 그게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의 속성이죠.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다시, 자본을 재투자해서 더 큰 이익을 벌어들여서 이걸 성장시키고 싶은 일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이 한국이잖아요. 자, 그래서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들이 늘어났는데, 자, 우리 한국은 1910년에 우리 다 알 겁니다. 회사령 1910년에 개장됐단 말이야. 기업을 세우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으라는 법령이었잖아요. 이 당시에 1910년에 회사령을 만들 때는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는 1차 대전이 터질 줄 몰랐지. 1차 대전은 1914년에 터졌잖아. 자, 그래서 1914년에 1차 대전이 발발되고 19년에 마무리되고 20년이 딱 되니까 일본의 상황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 이거 빨리 자본을 다시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조선은 회사령이 발동되고 있어서 그래서 1920년에 이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자, 이 말은 허가제에서 다시 신고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회사를 세울 때 이제는 신고만 하면 빨리빨리 세울 수 있도록. 허가제 하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절차에 따라 일일이 허가를 받는 이게 굉장히 이제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장애 요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령을 폐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회사령을 폐지한 것이 그렇다면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려던 기존의 목적을 철폐한 건가? 우리 민족 자본의 성장을 도와주려고 한 건가?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회사령 폐지의 목적은 일본 기업이 자유롭게 우리 한국에 진출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자,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1920년에 신고제로 다시 바뀌었다라는 거. 자, 우리 두 번째.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자, 폐지합니다. 1923년에. 자, 여기서 관세라고 하는 거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수출입할 때, 무역할 때 붙는 세금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A와 B 국가가 있다. 자, 우리 A 국가를 일본, B 국가를 자, 우리 조선이라고 합시다. 자, A 국가에서 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에 가장 많이 수입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자, 광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예로 들어볼게요. 자, 광목은 하얀 천입니다. 하얀 천. 우리 반짝반짝 이제 빠따빠따 빛나는 새하얀 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색 옷을 또 많이 입었잖아요. 백이민족. 어쨌든 이제 광목이라는 거를 자, 수입을 했어요. 자, 일본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렸어요. 자, 조선에 똑같이 광목을 수입할 때 똑같이 100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자, 관세가 붙습니다. 보통 이렇게 무역할 때 관세를 붙이는 이유는
그 나라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광목을 생산하는 수공업자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품질은 일본이 더 좋지. 일본이 산업혁명을 먼저 했고, 기계가 좋고, 기술이 좋고, 그리고 일본은 이제 기계로 대량 생산하니까 더 싸고, 우리나라는 자, 수공업으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제 광목 관련한 그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붙여. 이거는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관세를 붙이는 거는 우리나라가 붙였던 것도 아니고 모든 나라가 관세를 붙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1923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본 상품들의 관세를 없앴다는 거예요. 이걸 없앴어. 자, 그러면 이거는 어, 이전보다 일본 상품이 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비싸게 들어오는 거예요? 싸게 들어오는 거죠, 싸게.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전에는 자, 일본산 광목, 조선 광목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이제 뭐 품질은 뭐 조금 나빠도 일본 게 비쌌기 때문에, 또는 이제 뭐 조금 비슷한 가격이라면 우리나라 걸 사주지 이래 했다면, 이제는 일본 상품이 싸기도 싸고 품질도 좋은 거야. 자, 그래서 아무리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국심이 투철하지만 사람들이 이 당시에 경제적 처지가 또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웬만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싸고 좋은 걸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923년에 관세가 폐지된 이후로 일본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팔리게 돼요. 그래서 20년대에 일본 상품 사지 말자, 우리나라 상품 사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자, 이런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이 관세 폐지와 회사령 폐지 두 개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제 그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면서 한국인 소유의 기업이 자, 타격을 입게 되었다.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자,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됐고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이 두드러졌다. 1910년대에는 뭐 회사령, 어업령, 뭐 광업령 여러 가지 이 허가 관련된 법령을 다 허가받도록 해서 민족 자본 성장을 억제했다면 20년대에는 그 위에 이제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에 밀물듯이 그러니까 일본 자본 또는 일본 기업 이 자본이란 말이 어려우면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그래프 하나 볼게요. 한국 내 민족별 공장 수와 생산액. 자, 우리 1920년에 자, 회사령이 철폐됐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허가제에서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야?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물론 지금 회사령을 철폐한 건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더 자유롭게 들어오길 도와주기 위해서 철폐했지만 결국에 이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다시 말하면 1910년대에는 허가 받을 수가 없어서 기업을 설립할 수가 없었다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고하고 기업을 세울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1920년대 보면은 지금 이 초록 색깔이 한국인 공장 수, 노란색이 일본인 공장 수입니다. 한국인들이 세운 공장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심지어 1927년에는 일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기업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적 자본이 자 성장하고 있는 건가? 자, 우리나라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건가? 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실상을 보면 공장 생산액 봅니다. 자, 보라 색깔이 지금 일본인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수, 자,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수. 우리나라가 숫자는 많지만 훨씬 그 규모가 적음을 알 수 있죠.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규모가 영세하다.
라는 거. 자, 우리 교과서 163쪽에 요거 그래프 자 보면은 한국 내 본점을 둔 회사의 자본금 비교. 자,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에 본점을 둔 회사. 자, 일본인 소유 회사의 자본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회사의 자본금 거의 20배다. 자, 여기서 일본인들이 세운 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령 철폐의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추할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163쪽의 내용 우리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는 166쪽으로 갑니다. 항일 비밀결사와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자, 이때까지는 1910년대, 1920년대에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는가, 어떤 통치 방식을 구사했는가, 무단 통치, 민족 분열 통치 이런 내용이었다면, 자, 지금부터는 1910년대, 20년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자, 이런 내용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주제 열기. 자, 여기 보면 1910년 8월 23일 일제의 국권 강탈이 임박했을 때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된 선언서입니다. 요 위에 거 좀 이따 볼 건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제 병합되기 바로 직전에 연해주에서 활약하던 무려 8,000명의 애국지사들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이 선언서에. 이 선언서에는 한국인의 결사투쟁,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는 각오가 드러나 있고 서구 열강들에게 한국인의 우리의 투쟁을 제발 지지해 주세요 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 1910년대 자유를 위해 죽을 각오로 일어난 한국인의 독립투쟁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우리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봅니다. 한국인은 세계 속에서 대한국의 이름을 간직하고 한국인이라는 지위를 계속 지켜가기로 다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간직할 거다. 한국인의 과업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한국인의 과업은 독립이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자유에 이를 때까지 무기를 들고 일본과 투쟁할 거다. 한국인을 옹호해 주세요. 한국인을 옹호함으로써 당신들 나라는 정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한국인은 자유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기를 들고 일본과 투쟁할 거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자, 이런 내용에서 1910년대 독립운동의 방향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1910년에 정확하게 1910년에 식민지가 됐잖아요. 자, 식민지 되기 이전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국권 피탈이 된 건 1910년이지만 그 전에도 외교권, 경찰권, 사법권, 여러 가지 경제 침탈, 여러 가지 권리를 일본에 박탈당하면서 우리의 국권을 이제 수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이 두 가지 갈래로 일어나요. 첫 번째가 의병운동, 두 번째가 애국개몽운동. 나 글씨 너무 막 쓰고 있나? 지금 늦은 밤이라서 선생님도 조금 힘이 없네요. 자, 글씨 알아보겠죠? 자, 의병운동, 애국개몽운동. 이건 실력을 키우자, 무기를 들고 싸우자. 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국권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났는데 1910년에 식민지가 딱 되고 나니까 그 당시에 1910년 당시에는 어느 쪽으로 역량이 결집되냐면 투쟁하자, 무기를 들고 싸우자, 죽을 각오하고 싸우자. 자, 요렇게 결집됩니다. 자, 해서 우리 학습지에 보면은 독립전쟁론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독립전쟁론으로 민족운동의 방향이 결정이 되었고, 자,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항일
비밀 결사가 활약하고요. 비밀 결사는 비밀리에 조직한 단체를 얘기를 합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드러내놓고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일본의 감시가 삼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활약했고, 국외에서는 독립 운동 기지를 건설하게 됐어요. 자, 북에라고 하면 이제 뭐 만주 연해주, 뭐 미주, 일본, 자 요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했고, 특히 만주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로 건너갔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 이제 정착하게 됐고, 마을을 이루게 되었고, 농경지를 개간했고,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당연히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한국인의 이제 자치단체, 중국과 러시아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얻어서 자치단체를 조직했고,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아무래도 만주 연해주 지역은 일본의 감시에서 좀 피했었기 때문에 독립군을 양성해서 무장 독립 전쟁 기지로 자 이제 건설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국내 국외에서 서로 다른 이제 형태로 1910년대에는 민족운동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에 목적은 같아요. 목적은 독립이잖아, 그쵸? 해서 지금 이 단계에서 1910년 당시에 결국 목적은 독립인데 독립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떤 이념 하에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 건설의 이념이 1910년 당시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1910년에 식민지가 되었는데 1910년 이전에는 우리가 대한제국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알죠? 대한제국. 1897년에 누가?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한제국 뒤에 이제 식민지가 딱 이제 되고 나니까 1910년부터 이제 독립운동이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나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건데 어떤 나라를 세우지? 라는 고민 끝에 일부 사람들은 우리 다시 이전 대한제국 체제로 돌아가자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그 당시로서는 너무 자연스러웠던 생각인 것 같아요. 바로 이전 체제니까 다시 고종을 황제로 복위시키고 다시 고종을 황제로 올려서 우리 다시 그 군주 체제로 돌아가자. 대한제국 체제로 돌아가자. 우리 이거를 복벽주의라고 합니다. 복벽주의. 황제를 다시 복위시켜서 군주 체제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일부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대한제국은 망했다. 대한제국은 망했고 고종은 더 이상 황제가 아니야. 대한제국 시기에는 고종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때는 황제 지배 체제니까. 근데 곧 대한제국이 망하는 순간 고종이 가지고 있던 주권은 국민에게 왔어. 우리가 지금 그 주권을 가지고 있어.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없고 이전에 그 대한제국은 망했고 황제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야. 그래서 고종이 가지고 있던 그 주권은 식민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국민이 중심이 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공화주의라고 했어요. 자, 공화주의는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는, 다수가 주권을,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1910년에는 이 복벽주의와 공화주의 두 개가 섞여 있었는데 점차 대세는 이제 공화주의가 대세로 흘러갑니다. 국민주권의 바탕을 둔 민주공화국 수립. 결국에 그래서 1919년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민주공화국 체제를 지향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1910년에 오늘 국내에서 활약했던 이제 여러 가지 이 비밀 결사 중에서는 복벽주의를 지향했던 단체도 있었고 공화주의를 지향했던 단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복벽주의를 지향했던 대표적인 단체, 그 다음에 공화주의를 지향했던 대표적인 단체 하나씩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립의군부라는 단체는 1912년에 조직이 되었는데 고종의 밀명을 받은 의병장 출신 임병찬 등이 자, 주도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자, 고종의 몰래 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고종이 몰래 서신을 주면서 유생 의병장 출신이었던 임병찬에게 밀명을 내려서 자, 임병찬이 고종의 명을 받들고 자, 조직한 단체가 독립의군부예요. 그러면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를 지향했을까요? 공화주의를 지향했을까요? 복벽주의를 지향했겠죠. 자, 그래서 목표는 국권 회복은 당연히 목표가 독립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였고 고종의 복위가 목표였습니다. 자, 해서 대한 제국 체제를 회복하는 것. 자, 이게 목표였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이 단체의 주요 활동들 얘기해 보면 먼저 전국적 의병 봉기를 준비했습니다. 의병장 출신 임병찬이 주도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일시에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을 몰아내야지. 자, 일본을 몰아내고 나면 다시 우리 고종 황제를 복위시켜서 옛 체제를 회복할 거야. 복벽주의. 자, 이게 지금 독립의군부의 목표였다라는 거고, 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는 자, 계획을 갖기도 했어요. 일본에 우리 국권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라는 내용의 서신을 일본에 보내려고 계획하던 중에 발각돼서 강제 해산 당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국권을 돌려달라 라는 이제 뭐 서신을 보낸다고 해서 일본이 순순히 그래 알았다 하면서 이제 뭐 독립시켜주진 않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그만큼 의지를 표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단체 1915년에 조직된 대한광복회 보겠습니다. 자, 조직. 자, 대한광복회는 의병계열과 애국개몽 운동 계열 이 합심해서 함께 만든 단체입니다. 의병 계열과 애국개몽운동 계열은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한 서로 다른 계열, 이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권회복을 도모했던 자, 근데 이 두 계열이 함께 힘을 합쳤다라는 거고 자, 이 단체의 목표도 역시 국권회복은 분명하죠. 국권회복과 민주 공화국 수립을 지향했어요. 자, 이거는 공화주의의 이념을 바탕을 둔 단체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주요 활동은 특이하게 또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이 단체가 조직이 군대식이었다 해서 가장 이제 그 위에서 이 단체를 이끌었던 사람 그 직위를 총사령이라고 했고 총사령 박상진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였고요. 국내 각지와 만주의 지부를 설치해서 본부는 대구에 있었고 그 단체 일을 하던 지부를 본부의 일을 지방에서도 이어나가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나가기 위해서 국내 각지와 만주 지역에 지부를 설치해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군자금 마련을 위해서 노력했다. 자, 이렇게 군자금을 마련하고 자, 이걸 가지고 독립군을 길러서 결국에 자, 일본을 무력으로 몰아내서 그러고 나면 우리는 공화주의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을 수립할 거야. 자,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단체 대한광복회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167쪽에 여기 자료만 보고 마칠게요. 사료 톡톡. 자, 대한광복회 강령 부호의 의연금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 압수하겠다. 자, 그리고 그 돈으로 무장하겠다. 남만주 북만주에 군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기르겠다. 종래 의병 및 해상군인과 만주 이주민들을 소집해서 역시 독립군으로 훈련시키겠다. 이렇게 무력이 완비되면 일본인들 섬멸전을 단행해서 최후의 목적을 이루겠다. 최후의 목적 독립 이루겠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겠다. 공화주의에 입각해서 자, 이게 대한광복회의 강령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주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 이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